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22번째 시간이네요. 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서도 선생님이 강조를 했듯이 아마 여러분들 2차 지필 평가는 아마 손쌤이랑 하는 거는 아마 페이지 124페이지까지. 그래서 아마 지금 하는 22차시 그리고 다음 차시인 23차시까지가 아마 시험 범위가 될 것 같아요. 시험 범위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내용을 여러분들이 찬찬히 보시면서 정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상공업 발달, 그리고 인구 증가, 도시화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로 인해서 나왔던 사회 변동의 양상을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은 그 중에서 상공업 발달이랑 인구 증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러면 이제 오늘 본 수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명청대 농업 생산력이 발달하고 인구가 증가해요. 농업이 발달하고 인구 증가해요. 왜? 먹고 사는 게 잘 살게 되니까 말 그대로 인구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양쯔강 중하류, 강남 지방이 개발이 되면서 경지 면적도 증가하게 되고 집약 농업이 보편화되다 보니까 생산량도 증가하게 되고 품종도 개량되고 수리 12기술은 거름을 주는 기술이고 이 향상이 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었다. 그리고 신대륙으로부터 새로운 작물, 대표적인 게 감자, 고구마 같은 새로운 작물들이 도입이 되면서 그리고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강남 지역의 상품 작물, 옷감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재배하는 농가가 급증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력이 발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먹고 사는 게 많아지니 인구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양 상태도 개선되고 의학 지출도 상승이 되면서 인구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도 이동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경작지 확보를 위해서 강 주변에 있던 하천 주변에 있던 농경 생활을 하던 곳에서 점점 산간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그쪽에서도 농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천만 명에서 4억 명까지, 지금 중국이 인구가 제일 많잖아요. 전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데 이때부터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구황 정책, 아까 봤던 감자나 고구마 같은 걸로 이제 쌀을 대신해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갑자기 증가하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 같은 것들도 생기더라. 그래서 사회 불안이 심화되더라 가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은 어떨까요? 조선 전쟁했어요. 전쟁하다 보니까 토지가 굉장히 황폐해졌잖아요. 목표는 그거예요. 줄어든 경작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모작 그리고 모내기법, 시비법 같은 새로운 농업 기술을 도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조선도 굉장히 빠르게 전쟁 전의 상황으로 복구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상품 작물, 고추, 호박, 감자, 고구마 같은 새로운 작물들도, 그리고 상품 작물, 면화, 약재, 담배 같은 이런 것들도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생산력이 크게 증가하더라 라는 겁니다. 인구 변화, 당연히 인구 변화하죠. 왜? 먹고 살기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신분제도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뒤엉켰잖아요. 농민계층이 굉장히 분화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인구는 증가하면서도 계층이 분화하게 되고요. 근데 17세기 중반에 대기근이 발생하면서 굉장히 인구가 갑자기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따 그래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본 볼까요? 일본 같은 경우에 전쟁을 통해서 우리 굉장히 좋아! 라는 모습으로 우리 굉장히 발전했어 라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점점 집약농업도 확대가 되고요. 생고쿠 시대 이후로 만들어지고 품종 개량 당연히 되죠. 시비관계 시술 다 됩니다. 왜? 동아시아가 서로 교류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토 등의 대도시 주변에서 뭘 위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시장에 판매를 하기 위한 야채 재배, 말 그대로 상품으로서의 농산물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도쿠가 에도 막부에서 새로운 농경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거기 또 영주들, 상공업자들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수입 증대를 위해서 토지를 개간하고요. 농기구 개량하죠. 비료 사용하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농업 생산력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일본, 조선, 청, 명 전부 다 생산력은 크게 증대되는 곳이 바로 이 시기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상품 작물들도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일본 어땠을까요? 당연히 인구 증가하겠죠. 인구 이렇게나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18세기 인구 증가가 정체가 돼요. 왜? 아기가 많이 죽거든요. 도시에서 출생 안 하거든요. 자연재해, 그 기근이 일어나는데 이때 기근을 교과서에 안 나와 있는데 이 기근을 덴메이 기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근 일어나면서 인구 증가가 정체가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그래프 보시면 나오겠지만 이게 중국입니다. 이게 조선이고요. 일본이 되겠죠.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 보이세요? 여기 4억 3천만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조선은 18세기, 19세기 들어와서 인구가 꺾이는 상황을 보게 되고 인구가 증가하다가 여기 정체되는 일본의 모습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업이 발달하니 자연스럽게 상공업도 발달하게 되겠죠. 명청 때에는 대상인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대상인이 그 산시상인이랑 그다음 수저우 또는 휘저우 상인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상인들이 어떻게 등장하는가라고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상공업 유통경제 활성화되지요. 몽골 대비해서 군대 배치하다 보니까 군수물자 조달하지요. 그리고 견직물, 상품작물 생산하면서 인구를 농촌으로서 인구를 흡수하는 이농현상이 일어나죠. 그리고 징더전, 우리 도자기 생산한다 그랬죠. 면포 생산한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물건들을 팔 수 있는 물자 운반을 통해서 이익을 증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인들은 처음에 국가가 필요한 물자를 납입하거나 소금의 전매권 같은 물자를 판매하면서 큰 이익을 얻게 되는, 그리고 수공업자에게 필요한 자본이랑 원료를 미리 공급하는 이런 상업의 형태를 우리 선대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선대제, 미리 돈을 주고 상품을 생산하는 선대제 상업 같은 것들을 하면서 이러한 상인들, 산시상인과 수저상인, 휘저상인 이런 상인들이 많이 성장하게 되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대외 무역도 활발해지겠죠. 왜? 은을 받아들이거든요. 이때는 돈이 은이었어요. 지금은 금 중심이지만 이때는 은 중심으로 수입이 확대된다. 그리고 대외 무역이 발달되니까 18세기에 공행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는데, 공행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독점 상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들 같은 경우에 대외무역만을 전담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대외무역을 할 수 있는 광저우에 있었고요. 광저우에 대외무역을 하는 공행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국가적으로도 이 공행을 통해서만 대외무역을 해라 라는 것들이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은 과연 어땠을까요? 조선도 말 그대로 상공업이 발달하겠죠. 그리고 대표로 사상이 증가하다라는 게 키워드입니다. 상업 발달합니다. 왜? 장시가 만들어졌거든요. 시장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상품 작물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5일에 한 번씩 장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수공업도 발달하죠. 그래서 민간 수공업자, 관영 수공업에서 민간 수공업, 민영 수공업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자연스럽게 여기서도 선대제 수공업, 원료와 자금 미리 제공하고 상품 생산하는 선대제 수공업이 만들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상업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광업도 많이 발달하게 되죠. 왜? 아까 얘기했지만 은 필요하다고 그랬죠? 여기 은광 만들어지기 위해서, 은광을 개발하기 위해서 광산이 등장하고요. 덕대라는 전문 경영인이 등장하게 되더라라는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인들 굉장히 활발합니다. 왜? 뭐가 실시됐거든요? 대동법. 세금을 이제 돈이나 면으로, 그리고 벼로만 내게 되는 특산물, 특히 공납 같은 것들, 공납에 대한 특산물을 이제 쌀이나 면포로 낼 수 있으니 필요한 것들은 이 공인을 통해서 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공인이 활동 개시를 하면서 상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인 집단인 사상이 출현하게 되는 거죠. 경강상인, 개성의 송상, 의주의 만상, 동네 내상 같은 대무역을 하는 사상들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업종인 포구 등지에서 객주나 여각이 등장하게 되는 것도 더할 나위 없이 맞는 말이겠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 상인과 수공업자들 당연히 활발해지겠죠. 왜? 금광과 은광, 우리 은이 돈이었으니까, 그리고 대외 무역을 해야 되니까 은 생산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견직물을, 옷감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은을 명과 청에 다량으로 수출하면서 이제 그 무역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수공업도 대표적으로 발달하는, 대표적으로 교토의 니시진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상업이 발달하는데, 상업이 발달하는 거, 이게 조카마치라는 걸 보시면 돼요. 발음 주의하시고요. 조카마치인데 이게 조카마치의 모습입니다. 도시에 이게 성이 있으면 존인들, 이 여기 그 녹색으로 되어 있는 이 존인들이 있는 곳에서 상업이 발달하게 되더라. 상업이 발달하게 되더라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상인 같은 경우에는 이 은광을 경영하거나 조총을 만드는, 그리고 금융업, 그리고 해외무역 같은 거, 이 주인선 무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주인선 무역. 우리 선생님 저번에 한번 3단원에서 문제 잘못 냈던, 그 3단원에서 명중심의 국제질서에 문제 잘못 냈던 그 문제가 바로 이 주인선 무역, 요 시대이었던 건데요. 선생님이 그때 잘못 한번 냈던 거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이랑 수공업자들이 가부나카마라는 동업자 조직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도인데요. 지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산시상인 보이죠? 키워드만 보여드릴게요. 산시상인, 휘저우 상인들, 이 대상인들이 중국에서는 많이 발달하게 됐고요. 광저우에 뭐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공행 있다 그랬습니다. 공행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여기 개시와 후시 무역을 통해서 등장했던 사람들, 여기 만상, 유상, 송상, 경강상인, 내상, 이런 것들 대외 무역에 종사했던 사상들 조선에 등장했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견직물을 얻기 위해서 그 은을 많이 수출을 하더라 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농업 생산력 증가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 증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구들, 사람들이 농사만 지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상공업도 많이 발전하게 되더라. 그래서 요것들을 이렇게 보신 다음에 각각의 모습을, 중국은 어땠고요, 그 다음에 조선은 어떠했고요, 그리고 반대로 일본은 어떠했는지를 표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요 빈칸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채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여러분들이 요 차시 내용을 정리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우리 상공까지 봤으니까 마지막으로 도시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발전했는지 대표적인 도시들을 보면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